네, 이렇게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 이 업무 보고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결국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감시를 받는 자가 약자다. 권력자는 절대 쇼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는다라는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생중계 업무 보고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런 장면이 예전에 흔하게 연출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개업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긍정, 부정 굳이 좀 가늠을 해보자면 일단은 긍정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는 조금 긍정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당 부분 해박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국민들한테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업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거듭하다 보면 개업 효과가 좀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모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험일수록 더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또 하게 되면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환빠 논란이라든지 또 인천공항공사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다른 이슈들을 덮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더 주력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한 것일수록 더 부각되도록 그런 전략을 짜고 생중계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런 전략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생중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더 좋은 국정 업무 보고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개업 효과를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마 많이들 시청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업무 보고라는 게 아까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억지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다, 뭐 쇼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주인공이었던 이게 과연 업무 보고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전문가들인데 그들을 앉혀놓고 상당히 이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보고서 좀 불쾌할 정도로 저 공무원들은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닐 텐데 미리 이제 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험을 하듯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콩 GPT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공무원이 질문을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미리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네. 미리 안 된 질문을 받다 보니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또 다 틀리고 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맞다 하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틀린 보고를 이렇게 저희가 접하고 국민들이 직접 찾아보잖아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국민들이 오히려 아 이거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게 뭐 자리가 주는 이제 권력과 이런 것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책임감을 뭐 느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막 혼내고 뭐 질타하고 이런 자리라기보다요. 오히려 그 말의 무게감을 조금 느껴야 되지 않는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너무나 가벼운 그 말 때문에 국민도 상처를 받고 그 자리에 열심히 일했던 그런 공무원들도 모두들 상처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업무 보고라고 한다면 생중계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다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상적인 업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지켜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뭐 한동안 한마디 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좀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평가는 좀 이후에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에서 첫 총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라는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선거 시안을 제시하고 닥차를 가해달라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제시가 됐는데 행정통합이라는 형태 이전에 이 발상의 근원부터 좀 살펴서 들어가 보면 네. 이게 현실에 대한 직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거냐면 수도권 과밀 해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해법이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예를 들면 전국 곳곳에 혁신 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방법이 지방분권 내지는 국토 균형 발전 그 이름으로 실행이 됐지만 사실 그쪽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 그런 도시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리고 사실 원래 허벌판이었던 지역들을 혁신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 해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거점을 정해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 인구가 해소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이 대통령의 제안은 그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예전에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때 했었던 균형 발전 전략의 허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지역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 통합이라는 방법이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건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이나 네. 대구 경북 통합에 비해서는 무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은 인구나 면적이 대전 충남보다 많고 크거든요. 근데 대전 충남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작을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일단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다만 지역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여론들까지 다독여서 또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능할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한다는 시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논의할 거냐, 이거를 빨리 좀 서둘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안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발의를 했던 이 법안입니다. 성일정 의원을 중심으로.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도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냥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2월까지 입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내년 6.3 지방선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건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2월 말까지 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강훈식 실장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통합을 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움직이겠죠. 국민의힘에서 통합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2월 말까지는 그러면 입법을 완료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여야가 좀 합의를 보는 사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좀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 때문에 좀 셈법들이 복잡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는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양당에서 좀 합의해서 추진해서 더 나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여론 또 제법 있는데 거대 양당 중 누구도 그것을 대변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반대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뭐 꼭 지방선거 전까지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논의에 붙여보는 것 자체는 뭐 관건선거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정책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통합론이 자연스럽게 주제로 올라갈 것이고 그에 네. 대한 찬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장 후보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지방의원, 그 기초의원 후보들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좀 민주적인 토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 이제 정치권에는 근데 좀 첨예한 것은 예민한 것은 네. 아무래도 통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자리가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선출할 수 있는 자리가 주는 건데 이거는 당대당의 문제라기보다는 당 내부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일단 찬성 반대 입장 자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각 정치인들이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령 통합을 하기로 찬성을 다 하기로 했다 해도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현재 또 같은 당인가요? 예. 예, 그런 경우는 또 혹은 뭐 다른 당이라고 할지라도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끼리 원래 대전 출신인 사람과 충남 출신인 사람 이런 것들이 또 당내 갈등의 소지는 또 있어 보이고 그리고 본선에 가서도 그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대전 출신이 하느냐 충남 출신이 하느냐 좀 소지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지만 정치인들은 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보면서 정치적으로 소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모두 이제 국민의힘 출신 자체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내부 비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이제 주제가 부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법안이 저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되기까지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또 발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동의를 했던 여러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측면에서 아마 이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정책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서 갑자기 2월 말까지 그럼 빨리 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가 저희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라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가 그러면 조금 더 숙고를 하고 필요하니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일 텐데 예.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을 한 겁니다. 지금 2월 말이라고 하면 정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고함 이씨 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계속 강훈실 실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조금 더 이 법안이 그럼 여야가 같이 합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5급 3특 구상 중에 일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경찰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19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의 서적 500건 정도를 통일교가 매입을 했다라는 그 기사도 나왔고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가운데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통일교하고 어떤 구체적인 거래감을 놓고 대가를 주고받고 했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몇 가지 정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가 설립한 이 단체에서 2018년에 행사를 하는데 공교롭게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김규환 전 의원, 임종성 의원이 다 참석을 3명이 다 했습니다. 자리에서, 예. 그리고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설립 단체의 어떤 단체의 자신이 공동의장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또 드러나서 좀 더 의혹이 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2022년에 해저터널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해저터널 반대를 해왔다고 하지만 그 행사에는 또 축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근데 또 이 행사는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전재수 의원 혼자 축전을 보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5명 의원이 축전을 보내고 5명 의원은 또 직접 참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일 의원연맹이나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의원들한테 더 후원금을 2019년에 통일교에서 보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정양석 전 의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일단은 뭐 그들 의원들이 다 결탁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으나 폭넓게 정치권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정치권 지금 각 정당들이 유념해야 될 게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는 우리 문제보다 저쪽 문제가 더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오래된 일이지만 2002년에 대선 때 썼던 그 불법 대선 자금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처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굉장히 기세를 올리다가 결국 야당 쪽에 찻대기가 드러났거든요. 예, 그런 사건들이 정치권에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은 괜찮아요. 근데 마치 저쪽 문제고 우리는 별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좀 이거를 겸허하게 사건을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국민의힘은 우리는 잘못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이 많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이 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마치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어떤 연루가 있는 것처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반쪽만 조사를 한 거죠. 조사는 사실 다 했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샅샅이 이제 조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꼭꼭 숨겨놓고 이제 터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하고 있는 그런 많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특검이 그러면 민주당 특검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 잘못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만 특검을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걸 숨기는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 왜 특검을 피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정청래 대표는 특검을 절대 반대한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권력형 비리면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어떤 의원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이제 특검에서 이미 조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되게 구체적인 증거, 뭐 이렇게 진술 이런 부분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나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런 압수수색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곧 밝혀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직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의 어떤 소환 여부들 상황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된 안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이기를 묻고 계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다 억지로 꿰맞춘 누더기 법안일 뿐입니다. 외형만 손본다고 위헌적 목적과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면 고려해보겠다라는 등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한다고 해도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네, 국회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지금까지도 여러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이 수의 힘으로 그냥 강행을 하면은 통과가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 민주당도 대폭적으로 양보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법관 추천 절차에 있어서 외부 인사들을 다 제외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법부 내부에서만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바꿔놨고 또 1심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또 이번 수정안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수정을 했는데 더더욱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남아있는 관건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내란재판부법 반대한 거는 민주당한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것 봐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면 옳은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법 설치에 추진의 동력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역이용해서 민주당이 얻어왔었던 건데 근데 최근 들어서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국민의힘하고는 너무 성향이 다른 그런 지식인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따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내놓은 그 내란재판부 방안하고 민주당에서 수정하는 거하고 점점 그 괴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추진을 해왔다면
대법원의 그런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논의, 이게 본회의 상정 전에 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거친다고 하는데 민주당 또 내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시민사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본회의 전에 숙고하는 일이 있을 거다.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민주당이 좀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법원에서 내란죄, 외환죄 관련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배당을 하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만 추천제를 고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을 추천을 해서 네. 그 추천한 법관으로 하여금 이 재판을 하게끔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 소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우리가 차라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규는 이제 낼 수 있으니까요. 예규에서 낸 게 그냥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모든 재판은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재판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할게 이렇게 예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할 거야. 다만 이제 그 추천을 뭐 사법부에서 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법관 추천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되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결과도 정해놓고 그걸 할 판사들까지 추천을 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법관 추천 대신에 사법부가 얘기한 그런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네. 사법부도 참 극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판사가 이게 다 민주당에서 결과를 다 정해놨는데 룰렛 돌리기도 아니고 무작위 배당 만약에 제가 판사인데 제 재판부로 만약에 배당이 됐다. 그럼 너무 끔찍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적사항 다 공개될 것이고요. 제가 어떻게 재판하는지 사실 법과 원칙대로 이제 재판을 한다라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청나게 인신공격할 거고 뭐 가족도 공격할 거고 뭐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될 테니까 아마 그렇게 또 걸린 그런 재판부는 사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빨리 이제 통과시키겠다 하고 있으니까요. 참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다 못해 참 분노가 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